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의 산악도로를 집어삼켰다. 맹렬한 눈보라가 세상을 온통 흰색으로 지우려는 듯 몰아쳤고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의 와이퍼는 쉴 새 없이 눈을 밀어내면서도 금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차량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김비서의 손등에는 핏줄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두 개의 불빛을 보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회장님, 그들이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된 경호원답지 않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강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의 폭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잘 재단된 슈트 어깨 부분은 조금 전에 총격전에서 튄 파편으로 인해 찢겨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김 비서, 저들을 따돌릴 수 있겠나?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성을 유지하려는 재벌 3세 특유의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알았다. 작은아버지인 강민혁 부회장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 사회에서 그를 몰아내기 위한 시도가 실패하자 가장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젠장. 김 비서의 외침과 동시에 뒤따르던 차량이 맹렬한 속도로 세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손잡이를 붙잡아 몸의 균형을 잡았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 차는 빙판길 위에서 위태롭게 미끄러졌다.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다. 이번에는 측면이었다. 벼랑 쪽으로 밀어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김 비서가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육중한 방탄 세단은 눈에 덮인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찢고 어두운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지훈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세상을 뒤덮은 순백의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심연이었다. 차가 몇 바퀴를 구르며 부서지는 동안 지훈의 의식은 부서진 유리 파편처럼 흩어졌다. 강철이 찢어지는 굉음, 김 비서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 그는 자신의 제국, 유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웠고 훨씬 더 차가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훈의 의식은 희미한 불씨처럼 깜박였다.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감각이 느껴졌다. 차갑고 거친 손길이었다. 그는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 대신 짙은 약초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숨이 붙어 있군. 목소리의 주인은 오연수였다. 그녀는 이 깊은 산골에서 홀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산이 그녀의 집이었고 폭풍우는 그녀의 일상이었다. 이 미친 듯한 눈보라 속에서 짐승의 덫을 확인하러 나섰다가 그녀는 산의 일부가 아닌 것을 발견했다. 검은 연기를 피우며 눈 속에 처박힌 흉측한 쇠붙이 덩어리였다. 연수는 찌그러진 차체 속에서 두 남자를 발견했다. 운전석의 남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하지만 뒷좌석의 남자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끔찍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 눈을 덮고 있었고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다. 연수는 잠시 망설였다. 도시 사람들의 일에 엮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오두막에서 가져온 구급 상자를 열었다. 능숙한 손길로
출혈이 심한 곳을 압박하고 부러진 다리를 임시로 고정했다. 그의 값비싼 슈트는 이미 피와 눈으로 엉망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더 큰 남자를 썰매에 싣고 눈보라를 헤치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녀의 오두막은 산 중턱,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지만 맹렬한 폭풍우를 막아주기에는 충분히 견고했다. 연수는 지훈을 벽난로 앞 두꺼운 담요 위에 눕혔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다. 생각보다 심각했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것 같았고 두부 외상도 심했다. 게다가 저체온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연수는 횃불처럼 타오르는 벽난로에 장작을 더 밀어 넣었다. 방 안은 금세 훈훈한 온기와 쌉싸름한 약초 냄새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직접 만든 탕약을 끓여 남자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다. 쓴 약이 기도를 넘어가는지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했다. 연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맥을 짚었다. 아직은 약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다. 지훈은 고통스러운 혼수 상태 속에서 간헐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라 생각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불길이 자신을 감싸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지옥불이 아니라 따뜻한 벽난로의 온기이며 자신을 짓누르던 고통이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여인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녀는 불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길고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어내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움직이며 약초를 빻고 붕대를 갈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외과 의사처럼 능숙하고 침착했다. 누구?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드디어 그녀의 얼굴이 불빛에 드러났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산속에서 마주친 야생동물처럼 날카롭고 깊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젖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묻은 피와 땀을 닦아주었다. 말하지 마. 아직은. 그녀의 목소리는 산속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지훈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가 의식을 잃은 사이 연수는 창밖을 경계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평범한 등산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타고 온 차는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값비싼 시계와 함께 총상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도로 쪽에서 눈보라를 뚫고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 여러 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러 온 구조대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었고 무언가를 샅샅이 뒤지는 듯했다. 그들은 생존자를 혹은 시체를 찾고 있었다. 연수는 오두막의 유일한 등불을 껐다. 순식간에 방 안은 벽난로의 희미한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벽에 걸어둔 사냥용 엽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 남자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은 누구든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지훈은 다시 깨어났을 때 끔찍한 갈증과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낯선 나무 천장 아래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밧줄로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 상처가 덧나. 그녀였다. 아까 그 여자. 그녀는 벽난로 옆 의자에 엽총을 무릎에 올린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지훈이 다시 물었다. 연수는 시선을 창밖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을 찾는 불청객들이 왔어. 그리고 그들은 좋은 손님 같지는 않군.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강민혁, 그가 보낸 자들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숨을 끊어놓기 위해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낯선 여자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도망쳐야 해. 나 때문에. 연수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시끄러워. 여긴 내 집이야. 그리고 당신은 내 환자고. 환자가 죽는 건 내 방식이 아니지.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불빛은 점점 더 오두막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폭설은 더욱 거세졌고 고립된 오두막 안에는 두 남녀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재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는 시골 소녀였다. 강지훈은 지독한 통증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옥신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을 꿰뚫는 듯한 통증에 다시금 신음하며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이 낯선 환경을 경고하고 있었다. 눅눅한 흙냄새와 짙은 약초 냄새, 그리고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그는 통나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 안에 누워 있었다. 유일한 광원은 거칠게 타오르는 벽난로뿐이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앞에 한 여자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어제 그 여자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사냥용 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서걱거리는 금속성 마찰음이 지훈의 신경을 긁었다. 여기가 어디지?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눈보라, 추격전, 절벽, 그리고 이 여자의 날카로운 눈빛. 그 사이의 공백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자는 칼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은 채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내 오두막. 그녀의 무심한 목소리에 지훈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신 누구야?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지?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부러진 다리와 갈비뼈의 통증이 비명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이 낯선 여자의 처분에 완전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수는 그제야 숫돌질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와 거친 손으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내렸군.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어.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전문적인 의료진의 그것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손대지 마. 김 비서는? 내 차는 어떻게 됐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연수는 그의 저항을 가볍게 무시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운전사는 죽었어. 당신도 거의 그럴 뻔했고. 차는 절벽 밑에 처박혀서 눈에 묻혔지. 그녀의 목소리는 사실을 전달할 뿐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무미건조한 진실이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 비서가 죽었다. 충성스럽던 부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잠시 호흡을 잃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강민혁이 보낸 사람인가? 아니면 우연히 그를 발견한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내 전화기, 연락을 해야 해. 지훈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통하지 않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유성그룹의 후계자였고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이렇게 무력하게 의존해 본 적이 없었다. 폭설이야. 사흘은 좋게 내릴 거다. 여긴 전화 따위 안 터져. 사흘이라고? 지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사흘이나 고립된다면 강민혁의 사람들이 이 산을 샅샅이 뒤져 자신을 찾아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할지 아니면 협력자로 만들어야 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나를 살려주면 원하는 건 뭐든 주지. 돈, 얼마든지.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도.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연수는 끓이고 있던 탕약 그릇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경멸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돈? 그녀가 피식 웃었다. 지금 이 산속에서 그 종이 조각이 장작보다 더 쓸모 있다고 생각하나? 그녀는 탕약 그릇을 그의 입에 거칠게 밀어 넣었다. 마셔. 살고 싶으면, 그리고 입 다물어. 당신이 떠드는 소리보다 폭풍우 소리가 덜 시끄러우니까. 지훈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살기 위해 쓴 약을 삼켰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폭설 속에서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시간은 지독히도 느리게 흘러갔다. 이틀이 지나는 동안 폭설은 단 한순간도 그칠 줄 몰랐고 오두막은 완벽하게 세상과 고립되었다. 지훈은 대부분의 시간을 통증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고 연수는 묵묵히 그를 간호했다. 그는 여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오연수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산의 일부인 것처럼 움직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눈보라를 뚫고 덫을 확인하러 나갔고 저장해둔 말린 고기와 약초로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고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저 사고를 당한 김진수라는 가명의 사업가 행세를 했다. 연수는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환자 혹은 도시 남자라고 불렀다. 그녀의 무관심은 지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를 숨기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했다. 지훈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통제하려 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언제까지 살 거지? 나를 도우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연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시끄러워. 땔감이나 더 가져와야겠군. 그녀는 지훈의 오만함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이 재벌 3세가 혹독한 자연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비치는 듯했다. 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가 아닌 생존 능력 그 자체로 평가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참하게도 무능력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기 시작했다. 지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고 그는 이제 벽난로에 기대어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바로 그때 연수가 창밖을 살피던 중 미간을 좁혔다. 그녀의 뛰어난 청각이 눈보라 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포착한 것이다. 손님들이 또 왔군. 연수가 낮게 읊조리며 벽에 걸린 엽총을 집어들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들인가? 강민혁에. 그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두 명이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 전문가들이군. 연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당신을 죽이러 온 건가?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연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표정이었다. 가만히 있어. 당신은 방해만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내지 마. 그녀는 지훈을 오두막 구석 장작더미 뒤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엽총을 들고 문 옆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예의 바른 노크 소리가 아니었다. 문을 확인하는 듯한 위협적인 소리였다. 연수는 숨을 죽였다.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사람 있는 거 안다. 문 열어. 쾅. 곧이어 육중한 군홧발이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문이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한 번 더 말한다. 문 열어. 유성그룹 강지훈 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지훈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들이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연수는 지훈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녀는 엽총을 겨누는 대신 옆에 있던 무거운 쇠 지렛대를 집어들었다. 총소리는 더 많은 적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쾅, 쾅, 쾅. 마침내 낡은 문고리가 부서지며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오두막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그들은 눈보라에 대비한 방한복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오두막 내부를 살피며 지훈을 찾았다. 찾았다. 강지훈. 한 사내가 장작더미 뒤에 숨어있는 지훈을 발견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연수가 튀어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맹수의 그것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사내의 총을 든 팔을 쇠지렛대로 내리쳤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두 번째, 사내가 놀라 연수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낮춰 그의 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사내의 팔꿈치, 관절을 꺾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컥. 사내는 숨이 막혀 비틀거렸고 연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냥용 칼을 꺼내 그의 목덜미를 손잡이로 강타했다. 사내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첫 번째, 사내가 고통을 참으며 반대편 손으로 예비 권총을 꺼내려 했다. 연수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권총을 발로 차 지훈이 숨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쏴. 지훈은 본능적으로 총을 집어들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연수는 혀를 차며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엽총을 소총처럼 사용했다. 총신으로 사내의 복부를 가격하고 개머리판으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사내는 몇 번 저항하려 했지만 연수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고 잔인했다. 그녀는 마치 훈련된 특수부대원처럼 상대를 제압했다. 몇 분 후 오두막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두 명의 건장한 사내는 연수의 손에 의해 완전히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연수는 그들의 몸을 뒤져 무기를 모두 빼앗고 튼튼한 밧줄로 그들을 묶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다. 지훈은 장작더미 뒤에서 기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시골 여자가 총을 든 전문 킬러 두 명을 맨손으로 제압한 것이다. 그녀는 피가 묻은 손을 닦으며 지훈을 돌아보았다. 손님이 더 있나?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지금은 없을 거야. 그는 연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연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말했잖아. 집주인. 그녀는 쓰러진 자들을 발로 툭 차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치울 시간이고
오두막 안의 공기는 피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두 남자가 내뱉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은 자신이 방금 목격한 폭력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총을 쥔 손을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깨끗하게 닦인 회의실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보냈다. 이런 원시적이고 잔혹한 생존 투쟁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반면 오연수는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괴한을 창고 쪽으로 끌고 가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그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려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나 흥분 대신 귀찮은 일을 처리한 후의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와 그가 쥐고 있던 권총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 들었다. 이런 건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군. 연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총의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허리춤에 꽂았다. 지훈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조금 전 그는 방아쇠 하나 당기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이 여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저들을 죽일 건가? 연수는 피가 묻은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대답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하지만 저들이 다시 움직이게 놔둘 생각도 없어. 눈이 그치면 경찰에 넘기든가 해야겠지. 경찰? 지훈이 실소했다. 경찰이 여기 오기 전에 내 작은아버지가 보낸 다음 살인자들이 먼저 도착할 거요. 저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어. 그리고 당신 얼굴도 봤지. 지훈의 머리는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연수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지훈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유성그룹? 강지훈? 아까 저자들이 그렇게 불렀지.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환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망가뜨린 문제 그 자체였다. 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가명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맞아. 내 이름은 강지훈, 유성그룹의 회장 직무대행이다. 그리고 날 죽이려 하는 건 내 작은아버지 강민혁 부회장이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는 듯 무의식 중에 상처 입은 몸을 바로 세우려 했다. 연수는 그 엄청난 고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유성그룹은 산 아래 마을의 작은 가게 이름보다도 생소한 것이었다. 재벌들 싸움이군. 그런 건 영화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나까지 끌어들여 놓고 그녀의 직설적인 비난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자신 때문에 그녀는 살인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간이다. 그는 이 여자를 유일한 목격자이자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다. 그는 벽난로에 기대어 연수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이제 안전하지 않아. 강민혁은 흔적을 남기는 걸 싫어하거든.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것은 동정이나 사과가 아니었다. 냉혹한 현실에 대한 진단이었다. 그래서 연수가 엽총을 다시 손에 쥐며 물었다. 나더러 어쩌라고. 여기서 평생 당신 경호원 노릇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니, 당신 혼자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아무리 당신이 특별하다고 해도 그들은 군대처럼 움직일 거다.
다음번에는 2명이 아니라 20명이 올 수도 있어.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대담하고 가장 미친 계획을 꺼내놓고 있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와 함께 서울로 가야겠어. 그리고 내 아내가 되어줘야겠다. 연수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머리를 다친 게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군. 그녀는 지훈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돌아섰다.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진심이야. 이건 감정적인 제안이 아니야. 철저한 거래, 계약이라고. 연수가 그를 뿌리쳤다. 미친 소리 집어치워. 당신들 재벌 노름에 끼어들 생각 없어. 지훈은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유성그룹 전체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 그의 절박한 외침에 연수가 잠시 멈춰섰다. 좋아, 어디 한번 짓거려봐. 그 잘난 재벌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라는 게 뭔지. 그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 강민혁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내가 만약 이 산에서 혼자 살아 돌아간다면 그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샅샅이 뒤질 거야. 그러다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겠지. 그럼 당신은 가장 먼저 제거될 거야.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과 함께 나타난다면 사고로 기억을 잃고 헤매던 나를 당신이 구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유성그룹의 후계자가 시골 여자에게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하면 연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딴 삼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누가 믿는다고.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믿게 만들 거야.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스캔들을 더 좋아하거든. 강민혁도 마찬가지야. 그는 나를 감정에 휘둘리는 애송이로 볼 거고 당신을 돈의 눈이 먼 시골뜨기로 폄하할 거다. 그게 핵심이야.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당신을 얕볼 거야.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저 내 약점일 뿐인 존재로 보겠지. 그게 당신에게는 최고의 방패가 될 거다. 유성그룹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은 강민혁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보호막이 되어줄 테니까. 연수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똑똑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그들의 잔혹한 세계에서 통용되는 생존 법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살인 미수의 목격자가 되었다. 그녀가 거절한다고 해서 강민혁이 그녀를 잊어줄 리 없었다. 나한테는 뭐가 남지? 연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내가 왜 내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당신의 그 위험한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하지?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산속의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값을 협상하는 중이었다. 돈,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주지. 그리고 안전, 유성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이 당신을 24시간 지킬 거다. 그리고 복수할 기회. 지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들이 당신의 집을 침범하고 당신을 죽이려 했어. 이대로 도망치고 싶나? 아니면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나? 연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평화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저 괴한들은 그녀의 집을 더럽혔고 그녀의 삶을 위협했다. 계약 조건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승낙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계약 기간은 강민혁의 모든 죄를 밝히고 그를 끌어내릴 때까지. 계약이 끝나면 당신에게는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당신은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혹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법률적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좋아, 하지. 연수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 지훈의 창백하고 매끈한 손과 마주 잡혔다.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배신, 그리고 생존을 위한 냉혹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숨겨두었던 위성 전화기가 희미한 신호음을 냈다. 폭설이 약해지면서 간신히 연결이 된 것이다. 지훈은 재빨리 단축 번호를 눌렀다. 그의 유일한 충복, 최비서였다. 나다. 강지훈이다. 살아있다. 수화기 너머로 최비서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짧고 명료하게 지시를 내렸다. 강민혁이 보낸 자들을 처리했다. 하지만 더 몰려올 거다. 당장 헬기를 보내. 좌표는 오연수 씨,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지? 연수는 창밖의 산세를 한번 훑어보고는 망설임 없이 정확한 경도와 위도를 불렀다. 그녀는 이 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부른 좌표를 그대로 전달했다. 그리고 최비서, 손님을 한 명 데리고 갈 거다. 내 약혼녀, 아니, 내 아내 될 사람이다.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혼인신고서 준비시켜 세상에서 가장 떠들썩하게. 지훈은 전화를 끊고 연수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준비됐나? 강지훈의 아내? 연수는 대답 대신 묶여있는 두 괴한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엽총을 어깨에 둘러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화로운 시골 소녀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재벌가의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였다. 유성그룹 전용 헬리콥터의 굉음이 강원도 산골짜기의 정막을 깨뜨렸다. 거대한 기체가 눈보라가 잦아든 오두막 앞 공터에 조심스럽게 착륙하자 강력한 하강풍이 주변의 눈을 흩날렸다. 오두막 문이 열리고 최 비서의 부축을 받는 강지훈과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오연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임시 붕대를 감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연수는 엽총 대신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였다. 그녀의 복장은 서울의 혹한을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헬리콥터의 소음과 바람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최 비서는 자신의 주군을 구해낸 이 낯선 여인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거친 행색과 달리 그녀에게서는 지훈의 곁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나 두려움도 읽을 수 없었다. 서울로 향하는 내내 헬기 내부는 침묵이 감돌았다. 지훈은 고통과 피로로 잠시 눈을 감았고 연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자신이 평생 보아온 산과는 너무나도 다른 회색 도시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냥터에 들어서는 사냥꾼의 예리한 분석이었다. 헬기가 유성그룹 본사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하자마자 그들은 검은색 세단으로 옮겨 탔다. 지훈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지 않고 한남동에 위치한 강 회장 본가, 즉 호랑이굴로 직행했다. 그의 등장은 유성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중심에는 오연수라는 존재가 있었다. 차가 육중한 철문을 지나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연수에게는 잘 꾸며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지훈과 그를 미는 연수가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에는 이미 강민혁 부회장을 비롯한 강 회장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죽어야만 했던 강지훈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강민혁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은 곧 지훈의 뒤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로 바뀌었다. 지훈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강민혁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마치 조카의 생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그의 눈은 지훈의 다친 다리와 휠체어를 훑어본 뒤 연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냐? 간병인인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조롱과 무시. 그것은 연수가 서울에서 마주한 첫 번째 환영이었다. 지우는 휠체어 손잡이를 쥔 연수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었다. 작은아버지께 정식으로 소개하죠. 절 구해주신 분이자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오연수 씨,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비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고모인 강지연 상무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다른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는 대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연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내, 지훈아, 네가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 저런 근본도 모르는 계집을 아내라니.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선명했다. 그는 연수를 향해 말했다. 너 얼마를 받았지? 감히 유성가의 후계자를 홀려서 신분 상승이라도 꿈꾼 게냐? 당장 내 통장 번호를 대. 네가 평생 만져볼 돈보다 더 많이 줄 테니 여기서 썩 꺼져. 모든 시선이 연수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울며불며 매달릴지, 아니면 겁에 질려 도망칠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연수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강민혁의 모욕적인 말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지훈의 휠체어를 밀고 로비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의 겨울 시냇물처럼 차갑고 맑았지만 그 안에 강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게는 이분을 살려낸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빚을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강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어떤 재벌가의 영예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근본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조카를 죽이려 한 자가 누구인지 그 근본을 아십니까? 그녀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 시골뜨기 계집이 감히 자신을 도발한 것이다. 지훈조차 연수가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연수는 그들의 규칙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임을 이 호랑이굴에 선전포고한 것이다. 그날 이후 오연수는 유성가의 이방인이자 신데렐라를 꿈꾼 시골 여자로 낙인 찍혔다. 언론은 강지훈 회장 대행의 극적인 생환과 충격적인 결혼 발표로 연일 떠들썩했다. 강민혁이 퍼뜨린 소문대로 연수는 돈에 눈이 멀어 재벌을 꼬드긴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되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조차 그녀를 공공연히 무시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을 가져다 주면서도 뒤에서는 그녀의 촌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비웃었다. 하지만 연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지하고 순진한 시골 여자를 연기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을 피해 연수는 자신의 진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도시 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는 핑계로 이 거대한 저택을 산책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출입구, CCTV의 사각지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과 동선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산속에서 짐승의 흔적을 찾던 때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호화로운 방을 거부하고 지훈의 침실과 가장 가까운 작은 서재에서 지냈다. 남편을 간호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지훈을 감시하는 동시에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용인들을 역으로 이용했다. 그녀는 주방의 요리사, 정원사, 그리고 청소부들에게 고향에서 가져온 귀한 약초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순박해 보이는 태도와 진심 어린 경청에 억압받고 무시당하던 사용인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강민혁의 사적인 손님들, 그의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 그리고 저택 내 그의 신복들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연수는 그 모든 정보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맞추어 나갔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강민혁의 불법적인 활동을 위한 요새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보안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동시에 내부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지우는 겉으로는 부상당한 환자 행세를 하며 강민혁을 안심시켰다. 그는 공식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아내와의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서재에서는 연수와 단둘이 그날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했다. 강민혁이 매주 수요일 밤 저택 별관에서 비밀 모임을 가져요. 참석자들은 모두 가명으로 기록되고 그날은 외부 경호 인력이 내부로 들어오죠. 연수가 저택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그녀가 파악한 경비의 허점을 표시하며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컴퓨터나 첨단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전통적인 방식의 관찰과 인간 심리 파악만으로 적의 심장부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별관이라 그곳은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곳인데 최 비서를 통해 그날의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보지.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명단은 가짜일 거예요. 직접 봐야 해요. 그녀의 눈이 저택 밖 어둠에 잠긴 별관을 향했다. 그들은 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여자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여자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정도는 용납해주지 않을까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이미 호랑이 굴의 구조를 파악했고 이제 호랑이의 목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불쾌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오연수라는 변수는 심각하게 거슬렸다. 그는 강지훈이 그 산골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격분했지만 저런 촌뜨기 계집을 아내랍시고 저택에 들인 것은 그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저 계집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재벌가의 위압감에 주눅이 들기는커녕 마치 동물원의 짐승을 관찰하듯 자신들을 뜯어보는 그 무심하고 날카로운 눈. 그는 지훈이 부상을 핑계로 안주인의 방패 뒤에 숨어 시간을 벌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사회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저 둘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언론과 자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성그룹이 차세대 동력으로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그린 에너지 사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업을 총괄하던 강지훈 회장 대행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현지 법규를 위반하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강민혁은 이사회를 주도하며
병상에 누운 조카의 무능함과 도덕성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훈에게 돌리며 그룹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대안은 자신뿐임을 역설했다. 강지훈 회장 대행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주주들과 공포에 질린 이사들을 완벽하게 선동하고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다. 최 비서를 비롯한 지훈의 측근들은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연신 전화를 돌리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강민혁이 수년간 준비한 함정은 생각보다 깊고 견고했다. 이건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야. 지훈이 마른 세수를 하며 말했다. 그린 에너지 사업은 내가 유성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한 일이야. 강민혁은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고 있어. 내 명예와 경영 능력을 동시에 박살내고 그 공백을 자신이 차지하려는 수작이지. 그때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던 연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당신을 박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당신 것을 훔치려는 거예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이지? 연수는 그에게 다가와 자신이 며칠간 사용인들에게서 얻어들은 정보 조각들을 펼쳐놓았다. 운전기사 하나가 강민혁 부회장이 최근 글로벌 테크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방의 보조 요리사는 강 부회장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실패한 사업을 헐값에 인수할 기회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녀는 저택의 도면을 가져와 별관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파트너들은 매주 수요일 바로 저 별관에서 모임을 가져요. 당신이 해외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글로벌 테크 파트너스. 들어본 적 없어. 최 비서, 당장 저 회사 뒷조사해. 그는 연수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 어떻게 이런 걸? 연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은 촌뜨기 여자 앞에서는 경계심을 풀죠. 특히 무시당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쉽게 마음을 열고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연수는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였기에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용인들의 입을 통해 강민혁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강민혁은 지훈을 공격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가 당신을 부패 혐의로 고발했죠. 연수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진짜 부패한 건 그 자신이에요. 그는 당신의 사업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저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죄를 자신이 그대로 저지르면서 당신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이것은 지훈의 첫 번째 법적 승리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당장 법무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연수의 정보는 심증일 뿐 강민혁의 발목을 잡을 물증이 아니었다.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별관에서 나누는 대화, 그들의 계약서, 뭐라도.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연수가 창밖에 어두워지는 별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그들이 다시 모일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안 돼. 거긴 강민혁의 신복들이 지키고 있어. 당신이 접근하는 건 자살행위야. 그들은 강지훈의 아내를 경계하겠죠. 연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길 잃은 시골 여자는 경계하지 않아요. 그녀는 지훈에게 작은 녹음기를 내밀어 달라고 했다. 최 비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훈에게 몰래 전해준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계획대로 저택 본관에서 큰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일부러 강민혁의 충견 같은 집사에게 트집을 잡아 고성을 질렀고 값비싼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당장 강민혁 부회장 모셔와 이게 집안 꼴이 뭐냐고. 모든 경호원들과 사용인들의 시선이 본관의 소동에 집중되었다. 그 틈을 타 연수는 그림자처럼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정원사의 작업복을 훔쳐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 봐두었던 경로를 따라 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씨앗들 심으러 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낮에 사용인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별관의 오래된 환기구 근처로 접근했다. 보안팀이 하이테크 시스템에만 집중한 나머지 쥐나 드나들 법한 낡은 환기구는 방치해둔 상태였다. 연수는 산에서 약초를 캐던 솜씨로 담쟁이 덩굴을 타고 벽을 올랐다. 그녀는 환기구 덮개 틈새로 최 비서가 개조해준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를 밀어넣었다. 그것은 회의실 테이블 바로 위로 떨어지도록 정확하게 계산된 위치였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소동이 시 끝난 본관으로 무슨 일이냐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새벽 연수는 아침 이슬이 맺힌 약초를 딴다는 핑계로 다시 별관을 찾았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녹음기를 회수했다. 그날 오후 지훈의 집무실에서 녹음기 속 내용이 재생되었다. 강지훈 그 멍청한 놈, 이제 곧 검찰에 끌려갈 거다. 글로벌 테크에서 남은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면 그린 에너지 기술은 온전히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그 시골 여자만 아니었어도 그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강민혁이 자신의 유령 회사를 통해 유성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그 모든 죄를 지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시골 여자가 자신의 몰락을 위한 가장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지훈은 녹음된 내용을 즉시 법무팀에 전달했다. 이것은 불법적인 증거였기에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녹음 속에서 언급된 유령 회사의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공모자들의 신원은 지훈의 법무팀에게 반격의 칼자루를 쥐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즉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자금 추적에 들어갔고 강민혁의 검은 돈 흐름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첫 번째 반격은 그렇게 그의 무능하고 순진한 아내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강민혁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호랑이 굴에 들인 것은 순한 양이 아니라 호랑이의 목을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사였다는 것을. 유성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입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그룹의 운명이 걸린 표결을 앞두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다. 강지훈은 휠체어에 앉은 채 최 비서와 법무팀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어 연민과 의구심을 동시에 자아냈다. 단상에는 이미 강민혁 부회장이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린 에너지 사업 비리 의혹으로 1차 타격을 입힌 그는 오늘 지훈의 경영 자격 자체를 박탈할 계획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민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다. 제 조카 강지훈 회장 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강민혁은 준비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지훈의 병원 진단서 조작된가 첫 번째였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시적 기억 상실 및 판단력 저하.
그는 이것이 지훈이 그린 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비리를 저지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심지어 그는 강민혁이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했다는 정체불명의 시골 여자에게 현혹되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혼이라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자에게 어떻게 유성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지훈의 법무팀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린 에너지 사업 비리 의혹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저희는 강민혁 부회장이야말로 법무팀장이 강민혁의 유령회사 글로벌 테크 파트너스와의 자금 흐름을 막 추적하기 시작한 자료를 제시하려던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그들의 말을 가로챘다. 또 저런 음모론으로 본질을 흐리려 하는군요. 저것이야말로 궁지에 몰린 자의 발악입니다. 저들은 제가 제시한 정신 감정에 대한 반박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주주들은 사업 비리보다 회장의 정신 상태라는 더 자극적인 문제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회장 직무대행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즉각적인 표결을 요구했다. 강지훈 회장 대행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전문 경영인인 저 강민혁이 그룹을 정상화시킬 것을. 그가 승리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은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오연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저 여자가 감히. 강민혁의 측근들이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제지를 뚫고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강민혁이 불쾌감에 얼굴을 찌푸렸다. 저 촌뜨기를 당장 끌어내.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저는 유성그룹의 주주는 아닙니다. 연수가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회의장 중앙에서 마이크 없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강지훈의 아내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상 위에 강민혁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저는 오늘 살인미수 사건의 목격자이자 증인 오연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살인미수라는 단어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민혁이 코웃음을 쳤다. 미쳤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돈에 미쳐서 이제는 협박까지. 저 여자를 당장 증거를 제시합니다. 연수의 말과 동시에 지훈의 법무팀이 회의장 대형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처음에 나온 것은 5장에서 확보한 글로벌 테크 파트너스의 완벽한 자금 흐름도였다. 유성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강민혁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어떻게 그린 에너지 사업을 방해한 현지 브로커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조작이야. 강민혁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주주들의 눈빛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지훈의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은 강민혁 부회장이 강지훈 회장 대행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바로 그 비자금의 실체입니다. 강 부회장은 사업을 고의로 망가뜨려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에 인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횡령, 배임 사건이 아닙니다. 연수가 말을 받았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선 인물이었다. 유성그룹의 재무담당 임원 박 이사였다. 그는 강민혁의 핵심 측근 중 하나였다. 영상 속에서 그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박 이사의 공식적인 법적 증언 영상입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다.
지훈의 팀은 오장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녹취록 강민혁의 육성을 이용해 박 이사를 압박했다. 그들은 박 이사에게 불법 녹취록을 들려주며 이대로 강민혁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자수하고 감형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했다. 박 이사는 무너졌다. 영상 속에서 박 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혁 부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글로벌 테크 파트너스는 처음부터 회장님, 강지훈 회장님을 몰아내기 위한 자금줄이었습니다. 그린 에너지 사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이사는 숨을 골랐다. 부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는 완벽해야 한다고. 강원도에서의 그 사고,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제거 시도였습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민혁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저놈이 날 배신한 거야. 증거 없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연수가 자신을 가리켰다. 제가 바로 그 사고 현장에서 강지훈 씨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 부회장, 당신이 마무리를 위해 보낸 2명의 살인 청부업자들을 제압한 것도 바로 접니다. 연수는 그날의 처참했던 상황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녀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증인이었다. 모두 거짓이야. 강민혁이 단상에서 내려와 연수에게 달려들려던 그때였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수를 노려보았다. 그의 그 오만했던 제국이 그가 가장 경멸했던 근본도 없는 시골 계집의 손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왔다. 기자들과 주주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단상 아래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때 지훈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다. 그는 깁스한 다리를 절뚝이며 연수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를 껴안거나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나란히 서서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 오연수의 손을 굳게 잡았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제 아내 오연수 씨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성그룹을 구했습니다. 강민혁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가 긴급 체포되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유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기대감과 함께 경이적인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주주총회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신이 나간 후계자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강인한 리더 그 자체였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긴급 이사회에서 강지훈은 만장일치로 회장직에 정식 추대되었다. 그의 다리에 감긴 깁스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이제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그룹을 지키기 위해 싸운 상처 입은 영웅의 훈장이 되었다. 강민혁과 연루된 이사진 및 임원들은 그날부로 모두 해임되었고 유성그룹은 대대적인 물갈이에 들어갔다. 최 비서와 법무팀은 강민혁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청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강지훈 역시 병원 치료와 경영 정상화를 동시에 처리하며 매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유성그룹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지훈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그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무엇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의 불빛이 발 아래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의 강지훈이라면 이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주가 그래프나 재무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설이 몰아치던 강원도의 작은 오두막, 타닥거리던 벽난로 소리,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던 한 여자의 깊은 눈빛이었다. 오연수, 그녀는 이 모든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차가운 눈 속에서 시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유성그룹은 강민혁의 소나기에 넘어갔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생명, 그의 제국을 모두 구해냈다. 주주총회 이후 연수는 다시 그림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저택에 머물렀다. 언론은 그녀를 유성의 잔다르크라 부르며 인터뷰 요청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용인들의 작업복과 비슷한 편한 옷을 입었고 아침이면 정원에서 약초를 살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지훈은 그것이 불안했다. 그는 연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계약의 동반자였는가 아니면 그저 자신에게 닥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한 것뿐인가? 그는 그녀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안개처럼 그를 감쌌지만 결코 잡히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연수의 방을 찾았다. 그녀는 그가 배정해준 화려한 안주인의 방 대신 여전히 서재 옆에 작은 방을 쓰고 있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려 있었다. 그는 노크를 하려다 멈칫했다. 방 안에는 연수가 있었다.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이 저택에 올 때 메고 왔던 그 낡고 작은 배낭. 그녀는 자신이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곱게 개어 침대 위에 올려두었고 그 옆에는 유성그룹 법무팀에서 작성한 혼인 무효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계약이 끝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훈은 자신이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떠나는 것, 그것은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 연수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보시다시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리켰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강민혁은 체포되었고 당신은 안전해졌습니다. 제 몫의 보상금은 이미 당신의 변호사가 처리했더군요. 과분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일이 뭔지 잊었어?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회사를 구했어. 그런데 고작 그 돈 몇 푼 받고 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연수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 집을 침범한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고 나는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린 공평한 거래를 한 겁니다. 거래? 지훈이 실소했다. 그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처음으로 그가 그녀에게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게
당신 눈에는 거래로만 보였소? 폭설 속에서 내 상처를 꿰매주고 나 대신 총을 들고 싸우고 저 거대한 회의장에서 나를 위해 증언한 모든 것들이 고작 돈 때문에 한 일이었다고?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연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당신 같은 재벌이 나 같은 시골 여자를, 그건 당신들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삼류 드라마겠죠.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니, 당신 말이 틀렸어. 삼류 드라마는 바로 나였어. 그는 숨을 골랐다. 유성그룹의 후계자 재벌 3세라는 껍데기. 그게 나였지. 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 죽음 앞에서 난 무력했고 당신 앞에서도 무능했지.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의 오만함이나 냉철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상처받기 쉬운 한 남자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난 당신이 필요해. 오연수, 유성그룹 회장 강지훈으로서가 아니야. 그는 침대 위에 놓인 혼인 무효 서류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연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 계약서 따위는 필요 없어. 난 당신의 보호도, 당신의 전략도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 필요해. 강원도 산골에서 나를 발견했던 그 여자, 내 오만함을 비웃던 그 여자, 그리고 나를 살게 한 그 여자.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비틀거렸다. 연수가 본능적으로 그의 몸을 부축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얽혔다. 난 당신에게 유성그룹을 줄 수는 없어. 그건 내 것이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니까. 하지만 내 것을 줄 수는 있어. 내 이름 강지훈, 그리고 내 남은 모든 시간. 그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사냥용 칼과 약초를 다루던 손이었고 살인자들과 싸우던 손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피를 닦아주던 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구해준 재벌이 아니야. 그냥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계약이 아닌 진짜 남편. 연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훈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 눈 속에서 그가 겪어온 고통과 그가 감추려 했던 외로움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사실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배낭을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시골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건 생각보다 힘들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게 웃는 순간이었다. 얼마든지 당신이 킬러 2명을 제압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군.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처음으로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폭설 속에서 시작된 차가운 계약이 마침내 따뜻한 진심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강원도의 그 산골 오두막,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의 폭설처럼 맹렬하지는 않았다. 오두막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두막 안, 벽난로 앞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지훈과 오연수였다. 지훈은 값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연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은 지금쯤 이사회 때문에 난리겠네요. 연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이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최 비서가 알아서 잘할 거야. 가끔은 회장 자리보다 이 벽난로 앞이 더 중요하거든. 그는 창밖의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에서 죽음을 만났고 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났다. 시골 소녀에게 구해진 재벌. 그는 이제 그녀의 세상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가두었던 산을 떠나지 않고도 세상에서 가장 넓은 품을 얻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화려한 서울이 아닌 모든 것이 시작된 눈 덮인 산골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